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목이 가유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면, 강의 스토리를 이제 3번 남았는데, 오늘까지 하면 4번이지만은 앞으로 3번 남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라기보다는 그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건 특별하게 빼놓는다면은 오늘, 그 다음에 7월, 8월 3번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인가인데, 마음의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사물이 뭔가, 왜 이렇게 세상에 전개되느냐,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물질과 마음인데,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대강은 지난 4월 달에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 마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4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 두 번째가 연결주의, 그다음 세 번째가 체화된 마음 개념 또는 확장된 마음 개념, 네 번째가 내러티브 인지. 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 물질과 마음을 중심으로 할 텐데, 이걸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쪽이 불교 유식 불교입니다. 유식 불교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에서도 체화된 마음 개념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 유식과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주와 내가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질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놨느냐,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오늘은 그 전 단계로서 제목이 가유위력인데, 여기서 가유란 말은 일시적인,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뜻이 돼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적 관계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가라 그럽니다. 가명. 그래서 가유가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유는 이제 임시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임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냄으로써 그것이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건지 한 뜻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러티브 인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인지라는 건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꾸며내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겠다는 뜻인데, 결국은 우리가 의미를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목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지만은 내러티브 인지를 말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서는 그 20번째 부분인데, 한번 먼저 모습과 특성을 초래해서 그대로 하는데 읽어보죠. 근데 보면은 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제 해석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췄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췄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듣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특별하게 한자로 썼는데, 여기 왜 썼냐면 같은 말인데, 결국은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한 건데, 여기서 같은 말, 색신이란 말 때문에 제가 그 원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번역본에 보면은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췄다고 열애하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색신의 모든 상호가 구족되었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보통 부처님의 그 몸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의인화해서 하나의 몸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비로자나불 또는 법신불. 그 다음에 화신은 그 진리가 어떤 그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나타났다는 뜻에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응신 또는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색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도적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뭐가 하나의 그 변으로 치우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법신은 진리 그 자체라고 하다 보니까 진리 그 자체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로받고 싶은 우리가 볼 때 뭔가 냉정해 보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비심이라는 건 용서해주고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진리의 법신에 자비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준 부처님이 그 가르친 실제 행동은 지혜와 자비가 중심이거든요. 그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그냥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만은 그러면 진리이면서 자비를 가진 어떤 그러한 부처님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해서 왜냐면 화신은 그 몸이 죽으면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법신은 진리로서 영원히 불변한 존재이긴 하지만 원칙대로만 돌아갈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부처님이 중간쯤 되는 부처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중도적으로 해석한 것이 보신입니다. 영원한 부처님인데 역시 그 법신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님인데 인간과 같은 자비심을 가진 부처님으로서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색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 몸에 어떤 부처님의 특징을 다 갖췄다 그래서 그걸 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몸을 여기서는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해석을 오늘은 좀 달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리하는지는 그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부 오늘까지 5번인데 이전 4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제 5강에서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한 건데요. 거기선 열이 실견불에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때는 뭐라고 해설했냐면은 중도 이치를 들어서 사물의 이중성과 입접하동의 이중성을 뜻한다 해가지고 명료성과 진리성은 상보적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진리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에서 인간이 사물 인식 방식이 이분법적이고 항상 실체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그 진리의 참모습은 아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7번째니까 작년 4월 달이 되겠네요. 4월 달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32가지의 남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 것으로서 부처를 규정을 했는데 그걸로 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상보성 원리와 불확정성 원리니까 첫 번째 강의하고 비슷했는데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인간의 이성에는 또 불완전성 정리죠.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부처님의 몸이라고 했지만 사실 부처님 몸이라기보다는 사물의 참모습을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그릴 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강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3번째 나온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16강에서 32가지 신체 특징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지어낸 얘기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유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조작해낸 건데 그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과 물질의 분포 사이에 연기적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냥 과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현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관찰과 사유로서 진리를 볼 수는 없지만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맛을 모르긴 하지만 짠맛이 뭔지 뭐 단맛이 뭔지 어떤 저거는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짜지한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때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32가지 상을 구조하였기 때문에 열애는 무상정등각을 철저하게 깨달았는가. 그 말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 우리는 자연현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딱지를 붙였습니다. 자연은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율배반이나 이중성을 보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칸트가 논리적으로 우주가 영원한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가, 공간적으로 무한한가 유한한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어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율배반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보성원리 불완전성제지 우파시대 견해 불교 표지 의미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은 결국 손가락일 수밖에 없다. 달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우주 자체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빅뱅과 빅뱅 이전 다중우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똑같은 말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할 텐데요. 앞에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열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해설한 내용은 전부 다 외부 물질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21강과 19강에서 제기한 문제가 두 개 있었는데, 물질과 마음에 대해를 중심으로 이색 이상물을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앞에 네 번 했으니까 오늘은 신체적 특징이라는 말을 어떻게 뜻이냐면, 우리가 사물을 말하면 어떤 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틀을 통해서 사물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물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틀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오늘 강의가 아니고 다음 달 강의가 되니까 결국은 아래의식이 작용인지, 거기서 험양 분별이나 사량 요별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뜻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보는 틀을 통해서 마음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는가. 결국은 유의라는 것도 결국 행위 조작한 거고,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네 번 제4 패러다임 할 때는 내러티브 인지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얘기를 꾸며내는 능력을 우리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보십시오. 이제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요 그림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봐주시기만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이 그림은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인지과학이라는 거 탄생도 하기 전에 1940년대에 만들어낸 어떤 그림인데, 이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전부 다 어떤 이 얘기를 꾸며서 생각했는데 공통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또 나오니까 그때 이 얘기하기라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얘기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뭔가 상상하면서 꾸미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건데, 1956년부터 7년까지 다트마스 대학과 MIT에서 여러 가지 언어학자, 그 다음에 그 미사일 공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심리학자, 그 다음에 그 정보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그 탐구하다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 처리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결국 정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구나. 어쨌든 우리가 전제 알고 있기로는 정보 처리라는 개념에 눈을 돌리지 않고서는 인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지 시스템과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은 같은 뜻을 쓰는데, 사실은 인지 시스템은 그 심리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만든 것은 로봇 공학자들입니다. 로봇 공학자들이 그 로봇가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지금은 마치 알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인지 시스템이니까 인간이 마음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인지 시스템 전체로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인지 시스템을 규정하려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기능, 기본적인 기능이 정보 처리구나. 근데 얼마나 많은 인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지하게 많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영기적으로 얽힌 시스템은 모두 정보 처리 시스템, 영기적으로 얽혀서 변해가는 사물은.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입한 상황인지나 그다음 확장된 마음 개념도 결국 정보 처리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강의 거의 끝부분에서 상황인지라든가 이 동력학적 시스템 이런 걸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강의는 이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데, 알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변해가는 사물이라면 모든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소위 인지혁명이라는 아주 과학 사상에서 굉장히 그 하나의 혁명을 가져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정보와 디지털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앞으로 제4차 산업이라든지 건 전부 다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하나 우리가 찾아낸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이유는 금강경에서 열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5번씩 반복해서 설하는 것과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강의는 그 결론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실지견이라서 있는 그대로 보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의미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라 규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상징을 통해서 다시 의미를 붙이고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미리 의미를 정해놓고 보면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사물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중도를 보지 못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한번 여기에 김춘수 시인의 시를 한번 보죠. 오늘 강의 내용과 아주 닮은 건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게 하나의 눈치때부터. 뭐, 이것 둘은 뭐,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과 위의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는 반드시 의미를 붙이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사물을 파악하고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위 고전적 인지주의가 가져오는, 아니, 그 내용과 고전적 인지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 먼저 중도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전체가 사물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일부의 본질은 일부의 특징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사물의 특질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의 특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체적 특징으로 요래를 볼 수 없다고 반복해서 설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고전적 인지주의를 우리가 한번, 고전적 인지주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4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려면, 결국 마음을 컴퓨터로 보겠다는 건데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요약해 설명하자면, 결국은 표상, 어떤 것에 그 의미를 붙여서 하나의 정보로서 처리하는 거고, 기호로 저장하지만은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일정한 공간에 그 컴퓨터 칩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변경해서 처리합니다. 뭐 어떻게 처리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건데,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컴퓨터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여기에 인지주의라고 붙이지 말고 여기다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붙이면 더 좋겠습니다. 고전적 인지주의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인지주의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은 기능주의가 돼서, 두뇌와 디지털 컴퓨터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구조가 다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보아 다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이 같으면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마음이라는 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 본다면 컴퓨터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우리 두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이 두뇌를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연구하기는 쉽잖아요. 따라서 기능주의가 옳다면은 뇌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우리 마음을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응용성도 클 겁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가 결국 우리가 오늘날 말한 디지털 문화인데,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표상주의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는 기호로 정보를 저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면은 뭐 진달래하면 진달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고 진달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무슨 어떤 상징적인 기호로 저장되느냐 아니냐는 딴 문제지만은, 그다음 계산주의라는 건 결국은 컴퓨터가 자기한테 들어온 정보를 어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도 일종의 계산적 과정이다. 특히 우리가 만약 논리적인 사고 한다면 그 논리적인 사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울대수라는 대수로서 예, 아니오로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성적 사유라면 논리적. 근데 그건 컴퓨터가 똑같이 예, 아니오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의 논리적 사고는 컴퓨터와 똑같다 해서 이것들이 사실 고전적 인지주의가 문제는 됩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요 두 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부터 먼저 고전적 인지주의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니까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 보려니까 이 로봇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로봇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고전적 인지주의가 나왔을 때 80년 이전에 만든 로봇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지도 못하고요. 강아지와 고양이도 구별하지 못하고,
근데 문과 벽은 아는데 문에다가 X만 쳐놔더라도 처리를 가지를 못해요. 요것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좀 넘어가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상보성 원리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만은 아주 세상에 강아지의 다양성은 무한히 많잖아요. 뭐 강아지가 뭐 한두 마리야, 수억 마리의 강아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텐데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동물과 혼돈돼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명료하게 설명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개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어린애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쉽게 구별하고 일상적인 문제는 작은 곤충이 컴퓨터보다 더 빨리 해결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유추해서 기술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다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두뇌는 조금 손상되더라도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크의 리타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나중에 기는 것부터 연습해가지고 다시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재혼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해부해봤더니 뇌의 95%가 망가졌는데 5%의 뇌만 갖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뭐 좀 손상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95% 손상되더라도 훈련만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컴퓨터는 그 회로의 한 부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다르다 하는 말 알겠네요. 디지털 컴퓨터와 생명체는 확실히 다르니까 그렇다면 생명체의 두뇌를 고려해서 마음을 보는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나온 것이 연결주의와 신경과학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과학의 두 번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정보 처리팀으로 본 그러니까 기능주의와 계산주의와 표상주의에서 마음을 설명한 사람들이 아주 큰일을 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문화를 여는데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그 철학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나타내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마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이 사전에 내장된 어떤 인지적 규칙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톱다운입니다. 어떤 큰 원리가 있어도 그 하나로서 다 이렇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부분부 상황에 우리가 곤충 같은 것들은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서 그 상황 속에서부터 뭘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톱다운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문제가 되고 여기 이제 쓴 대로 인간은 외부의 실제는 세계를 표상하고 내장된 규칙에 따라 모든 유사한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고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기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진화까지 해서 몸까지 바꿔가면서 적응하는 그런 거니까 확실히 마음을 이해하려면 생명체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행동을 한번 보면요. 여기 잠깐만 써놨는데 여기 아까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은 생명체는 문제가 안 돼요. 95%의 뇌가 망가지더라도 또 나머지 5%가 대신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조금만 손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는 오류를 통해 학습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고 두뇌 회로에 손상이 있더라도 정보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에 있어서 뇌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인지과학의 제2패러다임이 출발하는데 소위 그 인공적으로 신경망을 우리가 구성해서 그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모형을 해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그 고전적 인지주의와 연결주의를 합쳐져서 요새는 우리가 그 인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거는 어디까지 컴퓨터를 갖고 한다는 뜻에서 그 고전적 인지주의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단지 고전적 인지주의는 기능주의에서 뇌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건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면 된다는 거라면 여기는 그래도 두뇌는
그 신경망을 모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게 아니라 생명체의 뇌가 중요하다면 직접 두뇌를 보자. 그게 뇌신경과학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주의는 여기서 뭘 하냐면은 그 이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책을 읽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새로운 접근을 신연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연결주의라는 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연결주의라고 부르고 줄여서 연결주의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병행 분산 처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고전적 인지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유추해서 인간의 심리 과정을 모형화했다면 연결주의는 고전적 인지주의의 다중구현 가정을 넘어서 가지고 두뇌 신경 세포들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브라이 메타포를 해가지고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흉내내가지고 그대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해서 심리적 과정을 모형화하는데 어디서 모형화를 작동시키냐면 컴퓨터상에서 한다는 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병행 분산 처리를 통해 고전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병행 처리 문제점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 그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렀는데 조라는 사람이라면 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은 이름대로 뭐 인종은 인종대로 성은 성대로 특징을 여러 가지 분산 처리해 가지고 만약 조 하게 되면 이 조와 관계된 것들이 여기에 특징을 통해서 골라내서 그 회로에서 하나의 회로에서 어떤 것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뇌 회로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조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이뤄내는 만들어내는 이런 분산 처리의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 신경이라는 건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에 신경세포의 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수상돌기라 해서 이건 수신기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그 끝이 요건 우리가 그 축색돌기라 그러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요 부분은 이런 공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경절단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신호가 오고 가니까 그럼 그렇게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신경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두뇌 신경이 있으면 여기에 소위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 축색돌기에서 다른 쪽 신경세포에 수상돌기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신호가 처리돼 가지고 이 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여기 받아들이는 그 신경망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것을 만들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만들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여기 적당히 처리가 돼 가지고 출력이 되도록 흉내를 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주의에서 말하는 병산 분열 처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하이 기호 모형이라는 데 있는데 이것이 재밌는 겁니다. 왜 재밌냐면은 하이 기호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자극에 대한 지식이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단위에 이것이 뭐라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보의 단위들이 의미 있는 어떤 상징적 구조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까 그 신경망들 사이에 연결 강도가 있어가지고 그 연결 강도에서 그 이제 임의를 이제 규정해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하는데 그 신경망과 망 사이에서는 아니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어떤 단지 신호가 갈 때 그 강도에 의해서 뭔가 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전체에서부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에 드렸습니다. 여기 쓴 대로 인공신경망은 명확한 의미가 없는 신호들을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경은 신경에서는 연결 강도가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요런데 강도만 단지 약하고 강한 것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호를 왔다 가니까 그 신호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전체에서는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인공신경망이 하는 짓은 우리가 실제 그 뉴런 다발로 이루어진 두뇌 신경망 작동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구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단지 연결한 강도에 의해서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전체가 모여서 의미가 나타난다니까 하부 구조에는 하나하나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체가 모였을 때 어떤 종합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은 바로 창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주의는 창발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코 바레라라는 사람이 몸의 인지과학이라 해가지고 그 또 쓴 책에 보면 그 사람 아예 창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형은 언어나 개념의 불같은 복잡한 사고에는 오히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기호 모형을 했던 그 컴퓨터는 아까 말한 대로 강아지와 고양이도 구별 못하고 문에다 X표만 치더라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 신경망 모형으로서 로봇을 만들어 봤더니 그 점에서 아주 특출납니다. 그래서 이 2010년대 중반에 개발된 약 인공지능 알파고는 연결주의 모형인 인공신경망 광화 학습을 결합시켜가지고 형태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요 사이에는 여러 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연결 강도, 여기에서부터까지 신호의 강도와 요 강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가 자기가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강도를 결정해가지고 최적인 값을 골라내는데 인간은 따라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수가 높아서 이 알파고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세돌이라든가 중국의 커제가 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알파고는 그거보다 더 일단 저기 향상돼 가지고 그 인간은 상상도 할 정도로 바둑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의 그 신경세포가 300개밖에 안 돼요. 300개 안 되니까 그 신경세포 사이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망을 다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커넥텀이라고 합니다. 커넥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연결망을 다 이제 알았다는 건데 그 알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인공신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신경을 지적해주고 그 사이에 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놈을 물에다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거 인공신경망이죠.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띄워봤거든요. 물도 물론 가상의 물인데 요거는 실제 예쁜 꼬마 선충인데 요거는 컴퓨터 모형인데도 움직여 갑니다. 아직은 인공신경의 기능을 몰라서 그냥 우리가 알 때 신경은 보통 어떤 그 신호를 주었을 때 역치라는 게 있어서 얼마보다 강한 것이 들어오면은 반응하고 그거 약하면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그 간단한 규칙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의 기능을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 기능을 좀 더 잘 안다면은 아마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기도 하면서 실제 선충하고 비교가 할 만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MIT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인간 두뇌의 커넥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된다면 그 사람은 된다는 확신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진짜 요즘 그 신경과학이 아니라 인지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소위 강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벌레의 뉴런과 근육감각을 프로그램을 물속에 담가두니까 정말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잘 만들면은 실제 살아있는 물질과 생명 같을지 모르니까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한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가능할지 몰라요. 뭐 1000억 개 되는 인간의 두뇌와 300개밖에 안 되는 그 벌레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인공신경망으로 한번 이제 로봇을 만들어 봤더니 사람보다도 이제는 더 사물 식별을 더 잘합니다. 고호 그림도 그려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중국에서는 5만 명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범인을 찾아냈어요. 이거 인공신경망 갖고 5만 명의 얼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CCTV에 찍힌 사진만 보고도 사람은 못 찾았는데 인공신경망으로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인공신경망이 똑똑해졌어요. 근데 물론 약점도 있어요. 아직은 인간하고 비교할 만큼 약점이 있죠.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은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인공망들은 보편적인 의미를 제외한다. 보편적인 의미란 말은 아까 그 두뇌를 모방한 그 망을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생물학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그 문제점이 뭐냐? 인공지능은 한 가지 기능에서만 뛰어나요. 바둑도 두고, 바둑은 잘 두는데 가사노동도 하고 비서일도 잘 수행하고 꽃도 심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고 다방면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고요. 그럼 사람의 두뇌 물질적으로 분명히 하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소프트웨어이지만 그 하드웨어 역할도 하는데 인공신경망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아까 말한 인간의 커넥텀이 지금 MIT에 있는 그 똑똑한 학자인지 이상한 학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학자가 성공한다면 이제 인공신경망도 뭐 사람이나 구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인공신경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원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두 개 다른 거니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위 지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 불사의 어떤 그 사람들 만들어서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있다가 딴 컴퓨터에 업로드 시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모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의식이 뭐냐? 자아의식.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건 지능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지능과 정서와 동기를 포함하죠. 그리고 현재 인공망에서 말하는 마음의 개념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두뇌를 통하여 마음과 의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인공신경망 갖고는 안 되겠고 직접 두뇌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뇌신경과학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서, 지능, 동기로 이루어졌고 인공신경망은 이것밖에 못하니까 직접 뇌를 조사하자는데, 뇌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기능성,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과 뇌파 측정.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제가 볼 때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란 거 없다고 봐요. 열 현상을, 사실 열 현상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기체 분자 운동으로 완벽히 설명하듯이 그냥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고, 우리 두뇌의 신경이 가지고 있는 전기 화학적 상태만 알면은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전기 화학적 상태를 에다가 어떤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조직하는 시스템이고, 뇌에는 주조종실이라는 거 따로 없고, 각 뉴런은 병렬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이 뉴런들은 의미 없는 신호들을 사실 주고받았는데 전체를 결합시키면 그때 뇌 속에 통일된 지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라는 것, 의식이나 함성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뇌가 종합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전체에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실체로서의 나라는 거, 의식, 이성, 뭐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과학적 견해된 불교적 관점을 보면은 인간이 고차원 정신을 생물학적 기반에서 설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고 의학적으로도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아나 의식이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는 것이 역시 불교의 무화설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을 뇌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과 마음은 서로 연기적으로 얽혔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봐야 되지 물질이 두뇌를 마음을 만들었다든지 마음이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연기법에서 볼 때는 제일 원인을 상정하는 거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지만 적어도 불교적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 물질의 관계에서 상향인과와 함께 하향인과가 됐다면 상향인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만들어서 의미 없는 것들을 신호를 주고받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상향인과라면 하향인과라는 것은 의미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경과학자들은 아직 그 하향인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하향인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학자들의 고집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학문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이 하향인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정신이 거꾸로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허버트 벤슨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두뇌 라이프니츠 방앗간이라서 두뇌 가지고 신경세포를 안다 그래서 마음을 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생각인데 그게 라이프니츠의 방앗간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적분을 만들어 가지고 뉴턴하고 공을 다퉜던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뉴턴한테 밀려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좀 우울하게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안 최후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라이프니츠는 모든 걸 알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자 라이프니츠 방앗간 읽어볼게요. 방앗간에서 돌아다니면 부품들이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와 막대 절구들이 그 부품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 움직임을 근거로 방앗간이 생각하거나 느낀다거나 지각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일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뇌도 그런 거다. 뇌를 크게 확장시켜서 보면 누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 방앗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뇌를 방앗간 크기를 확대해 놓고 보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면 부품들과 부품들이 전달하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각이나 의식에 명확히 대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모든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생각과 지각, 느낌과 지각이 깃든 자리는 그 방앗간에 없듯이 두뇌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정신은 역학적 원인들만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뇌를 안다고 해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라이프니츠 생각에 동조하는 학자들 수는 21세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뇌신경과학자들은 이걸 부정하지만 근데 미리 말씀드리려면 라이프니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위 창발이라는 개념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의미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흰개미 한 마리는 뭐 별거 아닌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큰 난방 장치가 갖춰진 개미탑을 만들 수 있듯이 의미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비판적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런 관점에서 두뇌 환원론적인 두뇌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해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과학자나 철학자 중에는 다음과 같이 환원적 유물의 반론 제기합니다. 하나는 두뇌만으로 마음을 만든다는 생각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의식은 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긴 하지만은 혼자 힘을 하는 건 아니고 의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뇌보다 더 큰 어떤 그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 있다. 그래서 한론에 대한 반론. 뇌를 조사한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거나 그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또 한편 양자학적으로 본다면은 양자학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관찰자의 의식으로 인해서 입자란 실체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폰노이만 해석인데 그렇다면은 물질로부터 정신이 만들어진다는 환원론은 잘못된 거죠. 이게 거꾸로 그 정신이 물질을 만들기도 하니까 이런 어떤 몇 가지 이유에서 환원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좀 쉬도록 하죠.